여러분의 예금 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돈이 증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닌데 매일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무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낮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 즉 머니무브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은행이라는 금고가 사실은 밑 빠진 독이었다면,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내 소중한 자산이 줄줄 새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 은행 앱을 켜서 내 돈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같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인 은행은 겉보기에 아주 튼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선장도 승무원도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배 밑바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빙에 부딪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구명보트라는 투자 시장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승객은 따뜻한 선실 안에서 은행 예금이 최고라며 잠을 자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명보트에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구조대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시중 자금이 은행을 떠나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로 향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탈출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예금 금리가 5%, 6%를 넘어가던 시절에는 굳이 위험하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통장에 이자가 쏠쏠하게 찍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파킹 통장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과 하나에 5천 원이 넘고 김밥 한 줄에 4, 5천 원 하는 시대입니다. 내 월급과 내 예금 이자는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내 돈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의 공포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연봉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옆집 철수 엄마는 ETF로 노후 준비를 끝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나만 성실하게 적금 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나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박탈감. 이 포모 증후군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주식시장으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만 신규 주식 계좌가 3만 개씩 개설되고 있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만 명이면 웬만한 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새로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로 징집되어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절박하게 주식을 사 모으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뛰어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총알바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서 오세요라며 돈을 퍼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과연 이 돈의 주인들은 모두 웃으면서 시장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개미들이 때로 몰려갈 때는 항상 시장의 고점이거나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설거지 구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이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동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자금이거나 노후 자금을 깬 생계형 자금입니다. 이런 돈은 겁이 많고 성격이 급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하게 되고 결국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에 편승하려고 한다면 혹은 이미 그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냉정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은행에서 돈을 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확고한 전략이 없다면 차라리 은행에 두는 편이 나았다고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사세요 혹은 사지 마세요 같은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거대한 머니무브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부의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ITF 투자와 레버리지 상품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은행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주머니는 터질 듯이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머니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는 전문가들의 속내와 그 뒤에 감춰진 섬뜩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맨날 2000에서 30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개미들의 피를 말리던 코스피가 5000을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즉 박스피라는 오명 속에서 희망 고문만 당해온 민족 아닙니까? 3000포인트만 넘으면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귀신같이 미끄러져서 다시 2000포인트대로 처박히는 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증권가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5000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는 건 이 변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치밀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학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의 공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전교 1등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올백을 맞고 돈도 잘 법니다. 바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인기는 전교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노트 필기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혼자만 알고 지독하게 구두소애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쥐꼬리만큼 주고 회사가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숨겨두거나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고 합치면서 주주들을 무시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을 보며 돈은 잘 벌지 몰라도 주주 대접은 개판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라면 5,000원만 쳐주는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인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너네 앞으로 주주들한테 돈 제대로 안 나눠주고 주가 관리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매일 떠들어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를 때리거나 상장 폐지까지 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콧대 높던 기업들이 부랴부랴 지갑을 열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촌스럽고 꽉 막혔던 전교 1등이 갑자기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옆 나라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우리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며 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주주 환원을 강제하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올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정확히 일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과 땅, 그리고 기술력의 가치인 PBR, 즉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제대로 된 평가만 받는다면 코스피 지수는 당장 4천을 넘어 5천에 도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들이붓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혁명입니다. 전교 1등인 줄만 알았던 우리 기업들이 갑자기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나타난 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이고 이 전쟁의 핵심 무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한국의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팔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증시가 단순히 제조업 중심의 낡은 시장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시장으로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네 축구장에서 공을 차던 선수가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 주전 공격수로 뛰게 된 것과 같습니다. 눈치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 외국인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수십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한국 주식을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매력적인 세일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코스피 5천 시대를 기정사실로 보고 배팅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때야 뒤늦게 뉴스를 보고 뛰어드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간다고 해서 내 계좌도 자동으로 2배,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배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구멍난 배는 오히려 더 빨리 가라앉을 뿐입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 과실을 따먹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소수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겠지만 누군가는 이름도 모르는 테마주에 올라탔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소외되는 종목을 가진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질 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을 노리고 증권사들은 각종 화려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입니다. 여러분은 ETF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죠?
여러 종목을 묶어놨으니 분산 투자가 되어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초보자는 ETF를 하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320조 원이 넘게 몰린 대한민국 ETF 시장 안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단 한순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덫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이 덫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ITF가 왜 위험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ITF의 섬뜩한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일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 그냥 ETF 사세요. 개별 주식은 위험하지만 I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니까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고 주식은 무서우니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ITF 자산 규모만 무려 3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 이 ETF라는 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ITF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신 겁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안전벨트를 맨 게 아니라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ITF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에서 파는 모둠 도시락과 같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맛있는 불고기도 들어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멸치볶음이나 눅눅해진 튀김도 섞여 있습니다. 나는 불고기만 먹고 싶은데 도시락이라는 이유로 싫어하는 반찬 가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반찬 중 하나가 상해 가고 있어도 나는 도시락 전체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ETF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반도체 ETF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업을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ITF 안에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부실한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량주가 아무리 올라도 잡주들이 떨어지면 ITF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쓰레기까지 내 돈 주고 사야 하는 구조. 이것이 분산 투자에 탈을 쓴 강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요즘 증권사들이 쏟아내는 테마형 ETF들을 한번 보세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주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형 상품들은 언제 출시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산업이 바닥에서 막 성장할 때가 아니라 이미 뉴스에 도배가 되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쳐서 온 국민이 열광할 때, 즉 상투 끝자락에서 출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상품을 내놔봤자 팔리지가 않으니 침만 흘리고 있다가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 때 잽싸게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화려한 이름의 ETF를 사는 순간은 이미 잔치가 끝나고 설거지만 남은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특정 테마 ITF들에 뒤늦게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중에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ETF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와 괴리율입니다. 여러분은 ETF를 살 때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운용 보수라는 명목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산에서 아주 미세하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1년에 0. 몇 %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이시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복리로 작용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먹는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괴리율이라는 복병입니다.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건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이 틈이 쩍 하고 벌어집니다. 쉽게 말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나도 모르게 15,000원을 주고 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만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 대리의 이야기입니다. 박 대리는 AI 로봇 산업이 미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은 공부하기 어려워서 유명 유튜버가 추천하는 로봇 관련 ITF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로봇 산업은 계속 성장한다는 뉴스가 매일 나왔으니 당연히 돈을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계좌를 열어보니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로봇 대장주들은 다 올랐는데 왜 내 ETF만 떨어졌지 하고 뜯어보니 그 상품 안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 적자가 나고 있는 부품 회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몰릴 때 비싸게 샀으니 고점에 물린 꼴이 되었죠. 박 대리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패에 발등을 찍힌 겁니다. 여러분, ETF는 결코 만만한 상품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건 내 소중한 돈을 이름도 모르는 펀드 매니저의 실험 도구로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수익을 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에 ETF를 꽉꽉 채워 넣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유행 따라가는 테마주 묶음에 몰빵하는 건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ETF를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TF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날카로운 칼날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ETF 안에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그 종목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내가 제값에 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도시락 반찬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입에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투자 상품은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자, 이제 ETF라는 달콤한 덫을 피했다면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TF가 천천히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만성 질환이라면 이 괴물은 단 한 방에 여러분을 즉사시킬 수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와 신용미수라는 놈들입니다. 인생 한 방이라며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전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의 뇌는 이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왜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인지,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왜 수만 명의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에서 쫓겨나는지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